네, 책 읽는 토끼입니다. 오늘 미시마의 금각사, 미시마 육기오의 금각사 2편입니다. 지난 시간에 유홍준 교수가 쓴 교토 답사기를 짧게 소개해 드렸는데요. 여기 조금 좀 추가된 내용들입니다. 뭐 거짓말 같은 아름다움으로 사람을 압도한다. 그 자리에서 오랫동안 바라만 보고 싶어진다. 굉장히 뭐 바라보는 사람들을 압도하는 아름다움이 이 금각이라는 건축물에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부분이 가장 흥미롭습니다. 금각은 또 겨울에 가장 아름답다고 하네요. 이용준 교수의 말에 따르면. 금각은 흩뿌리는 눈발 속에 여전히 당당한 금빛을 발하고 있었다. 눈발 속에서 빛나는 금각은 마치 흰 사라를 휘날리는 아름다운 여인의 자태를 연상케 했다. 요건 뭐 전체적으로 조금 진보한 표현처럼 들리는데, 제가 좀 주목한 부분은 이겁니다. 그것은 시각적 관능미였다. 요게 이 미시마 유키오가 유미주의자, 일본어 대표하는 유미주의자 소설가인데, 유미주의가 조금 어려운 지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해하기에. 그런데 가장 기본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유미주의자들이 추구하는 아름다움이란 보여지는 아름다움입니다. 그래서 이 시각적 아름다움, 이거를 굉장히 중요시한다. 내면의 아름다움, 이라기보다는 보여지는 것,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름다움, 일반적인 우리가 뭐 숨겨진 좀 더 추상적인 그런 아름다움이 아니라는 거죠. 일단 보이기에 아름다워야 한다. 그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데, 여기에 딱 떨어지는 건축물인 것 같긴 합니다. 금각사의 대체적인 연원들을 소개한 겁니다. 요시미스라는 이 권력자가 스님이 되어서 천황이었을 겁니다. 이 금각을 지었다라는 거고, 1467년 일본 전국시대 때 원인의 난 때 화재로 완전히 소실되었다가 다시 재건되었고, 중요한 건 요겁니다. 1955년에 다시 재건되었다 그러죠. 요 지점인데 1950년 7월 2일 얼마 안 됐죠. 금각사의 21살 학생인 하야시 숑케가 방화를 합니다. 그래서 금각이 완전히 전소되어 버립니다. 그는 이제 잡혀서 체포되었는데 사찰의 존재 방식이 속물주의에 빠진 것에 염증을 느꼈다고 자백했습니다. 그래서 불을 질렀다. 그리고 이 하이시 쇼켄이라는 청년은 말드듬이에 정신불면증을 앓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재판을 받아서 7년을 선고받았고 56년에 수감 도중에 정신불면증과 결핵으로 사망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은 일본 내에서 아주 큰 사회적 사건이었고, 더구나 불을 지른 사람이 그 금각사에서 있는 스님이었다라는 것 자체가 충격이었고, 그리고 일본이 자랑하는 아름다운 건축물인 고건축물 금각이 완전히 전소되었다라는 것, 이런 사건인데, 이 사건을 기반으로 해서 미시마 유키오가 썼다. 그래서 사실을 바탕으로 한 픽션이다. 그래서 팩트와 픽션이 결합해서 팩션의 형태를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교토에 가서 금각사에서 보는 금각이라는 건축물은 1955년에 재건된 것이다. 자, 다시 본문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소년 미조구치입니다. 금각이여, 마침내 내 곁에 와서 살게 되었구나 하고 나는 빗자루를 든 손을 멈추고 마음속으로 중얼거릴 때가 있었다. 너의 아름다움은 지금 당장이라도 확실히 보일 것 같으면서 아직 보이지 않는구나. 어릴 때 아버지로부터 이 세상에 금각
금각보다 아름다운 것은 없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것이 하나의 강박으로 이 소년의 머릿속을 자리 잡았는데, 지금 현재 이 미조구치가 금각사에 와서 살게 되면서 매일매일 금각과 함께 생활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금각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하고 있고, 요 부분은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일본인 작가가 쓴 이 아름다움, 금각이 가진 아름다움과 유흥준 교수가 찬사를 했던 그 금각의 아름다움과 좀 대비해서 보일 부분이 있습니다. 전란과 불안, 수많은 시체와 엄청난 피가 금각의 미를 풍족하게 만드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원래 금각은 불안이 세운 건축, 한 사람의 장군을 중심으로 수많은 어두운 마음의 소유자들이 세운 건축이었던 것이다. 미술사가가 양식의 절충밖에 발견하지 못한 3층의 부조화한 설계는 불안을 결정화할 양식을 추구하여 자연히 그렇게 만들어진 것임에 틀림없었다. 유흥준 교수가 금각을 설명하면서 3층 건축물이 일본의 대표적인 북산 문화, 이 북산 문화라는 것은 황실과 귀족을 중심으로 한 황실 귀족 문화와 쇼군과 사무라이를 중심으로 한 사무라이 문화, 그리고 일본 선불교 문화, 선족 문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결합된 형태로 조화롭게 이 건축물에 깃들었다. 1층은 황실 귀족, 2층은 사무라이, 3층은 불교, 이렇게 이제 설명하면서 대단히 조화롭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보면 미시마 유키오는 미술사가가 양식의 절충밖에 발견하지 못한 3층의 부조한 설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꼭 이 건축물이 아름답지 않다라는 이야기는 아니겠죠. 이 부조화가 새로운 형태를 만들어내서 새로운 아름다움을 구축했다,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접근 방식이 조금 다르다. 흥미롭게 볼 수 있는 지점이었고요. 미조구치는 금각사에 들어가서 스루카와라는 동년배 친구를 사귀게 됩니다. 집안이 유복한 친구였고, 이 친구와 사귀면서 절에서 평화로운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때는 소위 한낮의 빛, 어둠과 대조적으로 한낮의 빛으로 대표되는 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본토 공습이 이루어집니다. 본토 공습이 이루어졌다라는 거 보면 시대적 상황들이 나오죠. 미군이 일본 본토에 대해서 공격을 시도한 때입니다. 일본이 진주만 공격을 시작으로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게 되고, 45년 미군이 원폭을 투하하면서 전쟁이 끝나게 되는데, 그 과정에 이제 이 본토 공습 장면을 여기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 말기다라는 걸 느낄 수 있고요. 정확히는 1944년이라고 합니다. 그때까지 나는 금각을 공습과 결부시켜서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금강불개의 금각과 과학적인 불가는 서로 이질적인 존재에서, 하지만 머지않아 금각은 공습의 불길에 타 없어질지도 모른다. 이대로 간다면 금각이 재로 변할 것은 확실했다. 이런 생각이 싹 트면서 금각은 다시금 그 비극적인 아름다움을 더해갔다. 공습으로 인해서 이 아름다운 건축물 금각이 불탈 것이다 라는 생각이 이 미조구치의 머릿속에 자리 잡게 되고, 이 상상만으로도 이 청년은 좀 더 전율에 가까운 그 불안과 동시에 뭐랄까요, 좀 그로테스크한 쾌감,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이 비극적인 아름다움이라는 단어에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죠. 비극과 아름다움은 서로 다른 양태인데 같이 쓰고 있습니다. 이런 지점들은 확실히 미시마 유키오가 소설 속에서 잘 구현하는 문장 형태이기도 합니다. 이 친구 이름 뭐였죠?
스루카와는 굉장히 유복한 환경에 자랐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굉장히 밝다. 그래서 미조구치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말드덤이라는 것에 조금도 상관하지 않아. 항상 말드덤이라는 것에 대해서 친구들로부터 이제 비웃음을 샀고 조롱을 받았는데 이 친구는 전혀 그렇지 않았다. 나는 놀랐다. 시골의 거친 환경에서 자란 나는 이런 종류의 다정함을 몰랐다. 스루카와의 다정함이 나에게 가르쳐 주었다. 나는 홀딱 발가벗겨진 상쾌감을 몸 전체로 느꼈다. 좋습니다. 그리고 전쟁의 공포를 계속 느끼게 되는데요. 머지않아 소위탄에 불에 타버릴 그 운명은 우리들의 운명으로 접근해왔다. 금각은 어쩌면 우리들보다 먼저 멸망할지도 모른다. 그러고 보니 금각은 우리들과 같은 생을 살고 있는 듯이 여겨졌다. 금각은 이미 부동의 건축이 아니었다. 현실의 금각은 심상의 금각과 다를 바 없이 아름답게 보였다. 인간의 비극에서 죽음이 가장 최상단에 있겠죠? 그런데 이 금각 건축을 보면서 결국 건축물도 사라질 운명이 아닌가, 불에 타버리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이 소설의 파국으로 가는 길목에서의 독자들한테 암시를 전달해주는 요소로 나오고 있다. 쇼와 19년입니다. 이게 1944년. 쇼와는 천황의 이름이고, 일본은 이렇게, 천황이 몇 년 하는가에 따라서 이렇게 많이 부르죠. B-29 미군 폭격기입니다. 도쿄 폭격이 있었던 당시는 교토 역시 내일이라도 공습을 당할 듯이 여겨졌다. 교토시 전체가 불에 휩싸는 것이 나의 은근한 꿈이 되었다. 일본이 이렇게 미군으로부터 폭격을 받은 것, 이런 것들이 일본 근대 문학에서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여러 군데에서 등장하는데, 역시 미시마 유키오도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고, 이 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태평양 전쟁을 미군과 싸우면서 일으킨 이 부분들은 확실히 우리가 볼 때는 좀 이상한 지점들이 있습니다. 일본이 우리가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서 식민지 지배 상황을 받았던 한국 독자들에게는 좀 못마땅한 지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기들이 전쟁을 일으켜놓고 자기들이 피해의식을 갖게 되는 그런 지점들이 보인다라는 거죠. 우리들 눈에는, 한국인 독자들의 눈에는. 수루카와와 이 친구와 남선사로 소풍을 떠나게 되고, 이 남선사는 삼국사파의 총본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윤준 교수의 교토 답사기를 잠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진 속에 보여지는 절이 남선사입니다. 그리고 이 남선사는 굉장히 오래된 절이고 10만 평 부지의 대찰이라고 합니다. 온인의 난 때도 있었고 모모야마 시대의 유산이라고 하고, 일본의 3대 산문, 세계의 아름다운 큰 문들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만큼 건축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그런 절이라고 합니다. 이곳을 이제 이 미조구치가 방문하게 된다. 선 문화를 조금 우리가 이 소설을 읽을 때 일본의 선불교, 이걸 좀 이야기해야 되는데, 우리로서는 조금 대승불교 조계종 이렇게 이어져 오는 한국 교종이라고 그러나요? 제가 불교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르는데, 어쨌든 선불교적인 요소들이 우리한테도 있긴 하지만 이게 주는 아닙니다. 분명히. 그죠? 대승불교 쪽에 가깝고, 선종은 소승불교라 그러고, 참선 이런 것들을 기본으로 한다 그러는 우리가 기본적인 상식을 갖고 있는데, 일본은 이 선종 불교가 굉장히 발달한 불교 문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면 흥미롭습니다. 혹자는 중국에서 비롯된 선불교를 일본이 서구에서 선점한 것에 대해 그들이 약삭 빠르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그러나 그리스 철학과 중세 철학을 이어받아 독일이 칸트 헤겔로 근대 철학을 발전시킨 것을 우리가 조금 더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듯이 서구인들도 선을 일본 문화의 특성으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인 것이다. 일본인들이 이뤄낸 성과이다. 그래서 특히 서구인들이 일본을 방문하게 되고 이 류안지의 석정, 여기 보이시죠? 정원, 돌로 된 정원, 이런 것들을 보면서 감탄한다고 합니다. 아름다움에, 이 단순한 아름다움, 젠 문화라고 그러죠. 영어로 젠. 이 자기 걸로 완전히 체화했고, 이건 일본적인 것이 돼버린 것이죠. 이걸 뭐, 이건 중국에서 가져왔는데, 뭐, 이거 중국 건데, 이런 이야기가 별 의미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여기에 굉장히 동감하고 있고, 사실 뭐 중국도 불교를 인도로부터 받아들인 것이니까 굳이 가면 인도까지 가야 되는, 그래서 이런 지점들은 상당히 유용하다. 자, 남선사의 소풍을 왔습니다. 이 두 학생이, 젊은 학생들이 나지막한 나무들을 간소하게 심어 놓은 한적한 정원을 요건 아니군요. 맞네요. 네모난 돌에 모서리만 맞대어 늘어놓은 돌길이 방으로 통하고 있었다. 지금 남선사에 있는 그 전경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가의 장소로 대여되는 듯 주홍색 양탕자가 깔려 있었다. 젊은 여자가 혼자 앉아 있었다. 내 눈에 비친 것은 그것이었다. 지금 건물 안에 방에 어떤 젊은 여자가 앉아 있는 게 보입니다. 기모노를 입고 있고요. 전쟁 중에 이토록 화려한 기모노의 여자 모습을 보는 일은 좀처럼 없었다. 젊고 아름다운 여자가 단정하게 앉아 있었기에 그 하얀 옆 얼굴이 돋보여 정말로 살아있는 여자인지 의심스러웠다. 저건 도대체 살아있는 건가? 나도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 인형 같군. 이 젊은 두 학생이 이 절에 가서 우연히 이 다과의 장소로 여겨지는 방에 앉아 있는 기모노를 입은 젊은 여자를 보고 하는 대화가 상당히 재밌습니다. 저건 도대체 살아있는 건가? 얼마나 예쁘면, 아름다움에 빠졌으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때 이제 안에서 군복 차림의 젊은 육군 사관이 나타났다. 이제 요 장면을 이 두 사람이 조금 떨어진 장소에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차도가 벌어지고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진 것은 그 다음이다. 여자는 자세를 바로 한 채 갑자기 옷깃을 풀었다. 내 귀천에는 뻣뻣한 허리띠를 안쪽에서 잡아당기는 비단 소리가 들려오는 듯했다. 하얀 가슴이 드러났다. 나는 숨을 죽였다. 여자는 하얗고 풍만한 젖가슴을 매 한쪽을 그대로 자기 손으로 꺼냈다. 묘사가 굉장히 감각적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 장면을 마치 미조우치가 이 장면을 엿보고 있는데 독자가 엿보는 듯한 느낌을 일으킬 만큼 감각적인 문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뒷부분이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사관은 짙은색 찻잔을 받쳐들고 여자 앞에 무릎 꿇은 채로 다가갔다. 여자는 젖가슴을 양손으로 주물렀다. 고요한 차의 표면이 하얀 젖으로 흐려져 거품을 일으키는 이 모양을 보게 되고, 사내는 찻잔을 들고 그 기이한 차를 남김없이 마셨다. 여자의 하얀 가슴도 감춰졌다. 놀랄 수밖에 없겠죠. 이 장면을 몰래 지켜본다면. 지금 이 여자가 젖가슴을 풀어서, 기모노를 입은 젖가슴을 풀어서 남자의 찻잔에다가 젖을 짜주는, 이건 대체 뭘까요? 나는 그 하얗게 돋보이던 옆 얼굴과 더없이 하얀 가슴을 보았다. 그리고 여자가 사라진 뒤 그날 하루의 나머지 시간도,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나는 집요하게 생각했다. 분명히 그 여자는 되살아난 우이코임에 틀림없다고. 남선사에서 있었던 이 충격적인 장면을 보고 이 미즈구치라는 도제 학생이 며칠 동안 이
장면 속에서 이 충격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쇼크를 받은 상태로 있습니다. 그러면서 남서사에서 봤던 그 여자가 첫사랑이었던 그 자신이 이 숙부 백부였나요? 친척 집에 머물러 있을 때 보았던 간호사였던 우이코라는 여성에게 첫사랑을 느꼈는데, 이 우이코가 기억나시죠? 탈영병을 사령해서 탈영병을 숨겨뒀다가 결국 헌병에게 탄로가 나고 비극적인 죽음을 맞게 되는 그 여성입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되살아난, 부활한 우이코라고 생각하는 장면입니다. 미시마 육교의 금각사는 이렇게 아주 깊은 내면 속으로 우리 독자들을 끌어내게 됩니다. 주인공의 깊은 내면 속으로. 그리고 이 내면은 보통 우리가 정상적이라고 느껴지는 그 상태와는 굉장히 다른 이상한 지점까지 끌어들이게 됩니다. 아마도 그 말더듬이의 정신분열증을 앓았다는 모델, 실제 방화범, 그 내면을 들어가면서 미시마 유키오가 이런 그 추상적인 지도를 그린 것 같습니다. 자, 3장입니다. 이 미조구치는 여성에 대한 어떤 증오감, 이런 것들을 뿌리 깊게 갖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자신의 어머니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이야기를 3장에서 보여줍니다. 중학생일 때 숙부집에 머물게 되었는데 친척인 구라이라는 사내가 오게 되고, 이 사내는 사업 실패로 아버지의 절에 다시 기거하게 됩니다. 어느 여름밤, 어머니와 내가 결핵에 걸린 아버지와 같은 모기장에서 자는 곳에 구라이가 기어들었다. 이 친척 사내가. 그리고 곧 이상한 소리가 들리고 잠을 자다가 이 미라후치가 눈을 뜨게 되는 장면입니다. 바람보다도 미세한 움직임, 모기장 전체에 잔물결처럼 번지는 움직임, 불안으로 가득한 호수의 수면처럼 모기장이 흔들렸다. 나는 조심스레 눈길을 그 근원지로 돌렸다. 그러자 어둠 속에서 크게 뜬 눈이 송곳에 찔리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아버지의 숨결이 내 목 언저리에 닿았다. 그때 갑자기 13살인 내가 뜨고 있는 눈은 크고 따뜻한 물체에 가려져서 보이지 않았다. 나는 곧 알아차렸다. 아버지의 두 손바닥이 등 뒤로부터 뻗어나와 내 눈을 가린 것이었다. 지금도 그 손바닥의 기억은 살아있다. 내가 접하고 있던 끔찍한 세계를 순간에 중단시키고 어둠 속에 묻어버렸던 손바닥. 아마 대충 이해하셨을 겁니다. 끔찍한 장면이죠. 충격적인 장면이고. 근데 아버지의 행동이 더 이상하죠. 지금 잠을 깬 아들의 눈을 가리면서 보지 말라라는 신호를 보내게 되고, 나는 그 손바닥 속에서 가볍게 끄덕였다. 양해와 합의가 내 자그마한 얼굴의 끄덕임으로 즉시 전해지자 아버지의 손바닥은 사라졌다. 엄마가 왜 그랬는지는 우리가 추론할 수 있습니다. 지금 아버지는 곧 죽음을 앞두고 있고 결핵을 앓고 있고, 그렇다고 해도 이 한 가족이 사는 이 공간 속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대단히 충격적인 장면이긴 합니다. 이 엄마가 지금 금각사에 머물고 있는 미조구치를 찾아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엄마에 대한 증오심을 품고 있죠. 저를 처분하고 백부의 신세를 지기로 했다고 말하는 엄마.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앞장에서 제가 아버지 장례식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러면서 좀 더 놀라운 제안을
이 엄마가 미조구치에게 하게 됩니다. 알겠니? 이제 너한테 절은 없는 거야. 앞으로는 이 금각사의 주지가 되는 수밖에 없어. 스님께 잘 보여서 후계자가 돼야지. 엄마는 그것만 낙으로 살고 있으니까. 구라이라는 먼 친척 사내와 너무 충격적인 불륜 행위를 저질렀던 이 엄마는 또 현실적인 감각에서는 굉장히 강하게 지금 아들한테 이 아들에게 하나의 방법을 제시하는 거죠. 아버지에게 물려받을 절이 없으니까 너는 이 절에 살아남아서 이 큰 금각사의 주지가 되어야 한다. 어머니는 아름다운 금각과는 태어날 때부터 무연한 인종이었지만 그 대신에 내가 모르는 현실적인 감각을 지니고 있었다. 선대의 총망을 받아서 노건사를 계승한다면 스님의 후계자로 지목될지도 몰랐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금각은 내 것이 된다. 이 미조구치라는 이 친구는 뭐 주지가 된다라는 세속적인 이 절의 주인이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고 오직 만약에 내가 주지가 되면 금각이 내게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소유. 그리고 마침내 시간이 흘러서 전쟁이 끝나고 일본은 패전하게 됩니다. 패전의 충격, 민족적 비애 따위에는 금각은 초연했다. 혹은 초연을 가장하고 있었다. 결국 공습으로 불타지 않았다는 사실. 옛날부터 나는 여기에 있었고 미래에도 영원히 여기에 있으리라는 표정으로 지금 미조구치가 금각을 바라보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 패전 이후에 주지가 제자들을 모아놓고 강화를 하는 장면입니다.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주름살 속까지 씻은 듯이 청결하고 통통한 그 얼굴은 주지 얼굴입니다. 그날도 매우 혈색이 좋았으며 무언가에 흡족해 있었다. 노사가 선택한 공안, 무문관 제14칙의 남천참묘였다. 예로부터 난해하기로 소문난 공안이었다. 제가 앞서서 일본의 불교는 선종 중심의 선불교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선불교의 특징은 우리가 뭐 잘 알듯이 스님들이 참선을 하고 선문답을 한다. 그래서 알쏭달쏭한 수수께끼 같은 이야기들을 나누게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제자들한테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거기에서 해답을 하나 찾아보는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는데 이걸 공안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공안 중에서 오늘 이 금각사의 주지는 남천참묘를 제자들한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천참묘는 당나라 시절 남천사에 보온선사라는 명승이 있었다. 그래서 이 명승 이름난 스님의 이름이 남천이라는 스님이고 참묘라는 것은 고양이 묘자에 벨참자를 써서 남천이라는 스님이 고양이의 목을 베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건 어떤 이야기냐면 절간의 성녀들이 주위에 풀베기를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야생에서 새끼 고양이를 발견하게 되는데 이 새끼 고양이가 굉장히 귀엽다고 그러고 이 새끼 고양이를 그만 동서양당이 이 제자 승들이 서로 갖겠다고 하면서 다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소유권 다툼이죠. 그러자 이 명승이 남천 스님이 당장에 새끼 고양이의 목더미를 잡고 낫을 들이대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올바른 해결책을 구하면 살려줄 것이고 구하지 못하면 즉각 베어버리겠다. 중들은 대답이 없었다. 남천 스님은 새끼 고양이를 베어버렸다. 날이 저물어 수제자 조주가 돌아왔다. 남천 스님은 사건의 전말을 설명하고는 조주의 의견을 물었다. 조주는 곧바로 신고 있던 신발을 벗어서 머리 위로 올린 채 나가버렸다. 남천 스님은 탄식하며 말했다. 아, 오늘 내가 있어 주었더라면 고양이 새끼도 목숨을 건졌을 텐데. 요게 이제 남천참묘 공안이라는 것입니다. 남천이
이 제자들이 고양이를 두고 싸우는 것이 못마땅해서 결국은 해결책이 없자 고양이를 베어버렸는데, 거기까지는 뭐 이해가 되는데, 날이 저물어 수제자인 조주가 들어왔을 때 이야기를 하자 조주가 신고 있던 신발을 신고 밖으로 나가버렸다. 그러자 너가 있었더라면 고양이 새끼도 목숨을 건졌을 텐데 라고 전형적인 뭐 서문답 같은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까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자 이 금각사의 노사가 풀이를 해줍니다. 다행히. 근데 왜 풀이 들어도 잘 모릅니다. 한번 보시죠. 남천 스님이 고양이를 베인 것은 자아의 미망을 끊어 망령과 망상의 근원을 제거하기 위한 행동이었다. 이건 뭐 어렵지 않죠. 비정한 실천으로 고양이의 목을 자르고 일체의 모순, 자타의 확집을 끄는 것이다. 이것을 살인도로 일컫는다면 조주의 그것은 활인 겁니다. 흙투성이가 되어 사람들에게 천대받는 신발을 무한한 관용에 의하여 머리 위에 올려놓음으로 해서 보살도를 실천한 것이다. 이 부분이 대단히 이해가 안 되죠. 조주가 신고 있던 더러운 신발을 머리 위에 이고 그대로 낚아버렸다. 이게 활인 겁니다. 자, 소설서를 더 한번 보시죠. 노사는 이렇게 설명하고는 일본의 패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언급 없이 강화를 끝마쳤다. 우리들은 여우에게 홀린 듯 하였다. 여우에게 홀리다. 지금 이 여러 제자들, 학생들도 이 노사의 이 공안풀이를 듣고서도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장면입니다. 이게 대체 무슨 소리야? 하고. 한번 뭐 궁금하신 분들은 요 남천 참묘를 검색하셔갖고 한번 찾아보시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자, 뒤쪽을 한번 보시죠. 노사는 좀 우리가 이런 알쏭달쏭한 공안을 제자들한테 던지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대단히 세속적인 사람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노사는 온갖 계집질을 다 해본 사람이라고 들었다. 나는 선승에게도 육체가 있다는 사실이 너무도 신기했다. 노사가 온갖 계집질을 다한 것은 육체를 떼어버리고 살을 경멸하기 위해서였다고 생각된다. 그런데도 그 경멸하는 살이 마음껏 영양을 섭취하여 반질거리며 노사의 정신을 에워싸고 있는 모습은 신기하기만 했다. 노사의 정신에 있어서는 그야말로 첩과도 같은 그 살들. 그 선불교의 한 장면, 거기에서 무슨 일이 이루어지고 있나 이런 것들을 좀 볼 수 있고, 이 남천 참묘라는 공안이 일본의 패전과 어떤 관련을 맺어서 지금 이 노사가 이걸 설명했을까? 그리고 이런 알쏭달쏭한 수수께끼 같은 이야기를 하는 노사가 실제적으로는 대단히 세속적인 소위 말하는 계집질도 하고 뭐 이러면서 살고 있다라는 것, 이게 대단히 이 미조구치의 눈에는 모순적으로 보이겠죠. 그 실제 방화범이 이 금각사의 방화범이 이 속물로 변해버린 이 절의 생활에 염증을 느꼈다. 그래서 방화를 했다. 뭐 그런 부분들을 지금 미시마 육교가 설명하고 있는 거 아닐까? 이렇게 추측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절간의 일과가 흘러가게 됩니다. 계정, 조과, 죽자, 장무, 제자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흘러갑니다. 이거는 이제 뭐 일과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오늘 책 읽는 토끼 미시마 유키오의 금각사 2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아직 뭐 한 중반도 안 왔습니다. 금각사가 내용이 풍부하고 안에 흥미로운 지점들이 많아서 천천히 가는 것이고, 그리고 제가 여기서 조금 다른
이야기를 조금 해 드려야 되는데, 금각사는 전체 내용을 다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앞서서 뭐 제가 소개해 드린 소설들, 무라카미 하루키의 신작이나 존 쿠시의 신작, 이런 신작 작품들은 제가 끝에 결말들을 소개해 드리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최근에 나온 최신 소설, 장편 소설들이고, 제가 여기에서 결말을 소개해 드리면 아무래도 독서하는 재미가 떨어질까 봐 제가 좀 조심하는 것이고, 금각사 같은 이런 작품도 현대에 고전이 된 작품들은 굳이 뭐 결말을 제가 이야기 뭐 안 할 필요가 없는, 워낙 유명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책들은 소위 그 저작권이 이제 날아간, 작가 사후 70년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저작권이 없어집니다. 이제 공중의 것이 되는 거죠. 공공의 재산. 이런 작품들은 대체적으로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결말까지 해서 다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책 읽는 토끼 금각사 2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책 읽는 토끼였습니다.